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은 어떻게 쓸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 잘 쓰기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성 소설가 중에 글을 가장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오정희 소설가님의 글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이 책은 이제 오정희 작가의 윤현의 뜰이라는 단편 소설을 포함해서 여러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소설집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펼쳐보면 이제 글이 쭉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길게 펼쳐지는 글을 보면 글을 어떻게 저렇게 풀어낼까 이런 이제 부러움도 들고 궁금증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강의했던 글 쓰는 방법에서 늘 저는 어떤 글의 주제를 도출하고 그 주제를 위해서 구조를 짜고 그 구조별로 메시지와 소재를 미리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소재에다가 살을 붙여서 메시지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분량을 늘려가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죠. 이제 스토리텔링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하지 않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고민을 잘 쓴 작가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 글을 풀어나갔을까,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정희 작가님이 인터뷰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별사라는 어떤 중편 소설을 쓰실 때 그 소설을 쓰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소설의 뼈대를 잡는 일, 구조를 잡는 일에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조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에다가 잡아놓은 메시지,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쭉 하는 과정이 이제 한 달 정도 걸렸다는 건데 그런 인터뷰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안도감이 드는 게 제가 그동안 늘 해왔던 글을 쓸 때는 미리 구조를 좀 잡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라. 이 말이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유년의 뜰의 한 장면을 볼게요. 황급히 돌아와 숨을 가다듬고 자는 채 안오라면 한 발 늦게 돌아온 오빠는 사천왕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 냄새라도 맡을 듯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다.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언니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신용을 하며 잠에 취한 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래. 언니의 대꾸는 가날프고 자신이 없었다. 이게 인제 글의 인제 단편 소설 되게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또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펼쳐져요. 스토리가 쭉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쓴 글은 그럼 어떻게 썼는가? 이 글이 그럼 뭘로 구성되나? 이거를 한번 잘 보니까 요렇게 빨간색의 문장과 파란색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의 문장은 뭐고 파란색의 문장 부분은 뭐냐? 이거를 굳이 한번 나눠 보면 이렇게 황급히 돌아와 숨을 가다듬고 자는 채 하노라면 한 발 늦게 돌아온 오빠는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아니야,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래. 이제 요렇게 빨간색은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파란색은 사천왕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 냄새라도 맡을 듯 코가 벌렁거리며 말했다. 언니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신용을 하며 잠에 취한 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다. 언니의 대꾸는 가냘프고 자신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나눠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빨간색 부분은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럼 파랑은 뭐예요? 이제 묘사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묘사라고만 썼지만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한다면 이제 묘사일 수도 있고요. 설명일 수도 있고요. 비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묘사는 이제 정지해 있는 상태 묘사, 움직이는 동태 묘사,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심리 묘사, 내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상을 부여한 인상 묘사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글이 이런 것 같아요. 작가가 자기가 짜놓은 스토리를 쭉 쓰면서 그 스토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독자의 머릿속에 잘 떠올려지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 중간중간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 묘사, 설명,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빨간색은 이제 오빠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오빠가 들어왔다라는 건 오빠의 행위고,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한 오빠의 모습을 그냥 요렇게만 놓을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어떻냐 이렇다는 거예요. 사천왕처럼 버티어 서 있다. 그리고 코를 벌렁벌렁거린다라는 건 이제 오빠가 막 흥분하고 지금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요 빨간색은 또 이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요 빨간색과 요 빨간색이 스토리인데 요 스토리를 하는 그 주인공들의 장면들, 그 모습들이 그럼 어떠냐 이렇게 뭐지 언니는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답을 했지만 이 대답을 요렇게만 해 놓으면 요런 내용으로 말했다는 건 되지만 이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분위기로 말했나는 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대꾸는 갸냘프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제 나갔다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글을 쓸 때 우리는 거의 스토리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작가라든지 이제 아마추어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스토리에만 쭉 쓰다 보니까 이제 분량도 별로 안 되고 쓴 내용 자체가 독자들의 머릿속에 확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개요표를 짜서 내 스토리를 짠 다음에 스토리를 쭉 쓰면서 그 스토리 중간중간마다 이 스토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설명, 비유, 묘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장면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면 스토리도 전달이 되고 그 분위기도 전달되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스토리를 쓰면서 스토리의 장면을 잘 떠올려지게 보여준다.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와 묘사로 글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글 뒷부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한 장면 더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그 할머니가 말하는 모습,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미 밥까지 손을 대니 쥐새끼처럼 무엇 하나 남겨두는 게 없어. 안집에선 떨어진 감꼭지 하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 이거 원 남 부끄러워서. 이거 이제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말하는 할머니의 표정, 이런 건 지금 분위기 어떻냐는 거예요. 분위기 이렇다는 거죠. 할머니는 과장된 노기로 목청을 높였다. 할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말투에는 언제나 면목없어하는 아첨기가 있었고 어머니 역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스토리고 파란색은 묘사, 비유, 설명을 통해서 그 스토리의 장면을 더 잘 보여주도록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글이라는 걸 쓰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제를 하나의 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에 해당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들은 주제가 잘 전달되도록 순서를 잘 배치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글의 흐름,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배치를 했을 때 그 장면들이 독자들한테 잘 떠올려져야 되니까 그것들은 묘사, 비유, 설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소에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떠올려질까?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글 속에 이 글 속에는 이런 비유가 쓰였네?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런 문장들을 모으는 습관, 이런 걸 들이면 좋은데요. 이것도 이제 그 오정희 작가의 글 속에서 비유법 잘 쓰여진 것들 몇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엄청 더웠다.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 부분은 그냥 그 현상인 거고, 요 까만색 부분은 요 현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유할 거리를 어디선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불볕을 퍼부었다. 이거 더웠다는 거고, 또 말했다는 건 말했다는 거고, 어둠이 지쳐졌다는 건 이제 밤이 왔다는 건데, 그냥 더웠다, 말했다, 밤이 왔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스토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우면 얼마나 덥냐, 말 어떻게 했냐, 어두워졌다, 어떻게 어두워졌냐, 이거를 비유해 줄 거리를 자꾸 찾는 연습, 이렇게
아침부터 함석 지붕을 녹여버릴 듯 불볕을 퍼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게 좀 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는 강요하듯 안타깝게 말했다. 그죠? 그 할머니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좀 강요하듯이. 근데 강요하는데 그것도 아주 윽박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투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이렇게 짙어진 것도 그냥 갑자기 확 어둠이 온 게 아니라 한 단계씩 낮아지는 음계처럼 어둠이 짙어졌다. 그래서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리고 퇴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내가 쓴 그 스토리가 어떻게 하면 독자의 머릿속에 잘 떠올려질까?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 그래서 고치고 고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밤새 써도 한 문장도 못 썼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떠올려지게 비유 또는 더 나아가면 이제 은유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설명, 묘사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 이런 거를 이렇게 책을 읽으실 때 자꾸 찾아보세요. 이거 비유네. 이 비유 참 좋다. 이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뺏겼으면 이제 표절이지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조금 모방해서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훌륭하게 우리가 말 그대로 남의 글을 모방해서 내 거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표절은 하지 말되 남의 좋은 비유법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습관도 들여보면 글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대상을 보면 이게 뭐 장미꽃이 폈다, 벚꽃이 폈다, 이것도 핀 것도 저 벚꽃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장미꽃은 지금 이거와 같다. 이런 연습을 평소에 자꾸 하시는 습관을 들여보면은 비유법에 대한 실력이 좀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읽어주는 강사는 도대체 글이라는 거 어떻게 쓰냐, 글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스토리와 묘사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시고 잘 떠올려지는 묘사 해보시면 풍성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